자기 자신에게 감동하는 건 사실 큰 게 아니에요? 목표한 근사치에만 다다라도 스스로 엄청 기특하고 성취감을 느끼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감동하셨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역자 후기를 보도록 할게요.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다 됐고요. 오늘은 이 책을 번역하신 김성한 선생님이 2012년 7월에 쓴 역자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자 후기. 동물의 방 번역서는 처음 출간한 것이 1999년이니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사실 동물의 방을 번역하게 된 것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때 싱어의 또 다른 저서인 사회생물학과 윤리만을 번역하려 했는데 싱어의 주저가 동물의 방이니 이 또한 번역을 해보라는 친구의 권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특히 실험용 동물이나 식용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나 또한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10여 년이 흐른 오늘 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만큼은 이제 서구 사회에 못지않게 달려져 있는 듯하다. 애완동물 학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학대를 한 사람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애완동물들은 지금의 기준에서 보자면 동물학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우를 받았다. 개들은 허름한 옥외의 계집에 묶여서 거의 평생을 지냈다. 그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실내에 들어오는 것이 개들에게는 금기였으며 개 혼자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개는 그저 인간과는 다른 처우를 받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인간 아닌 동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애완동물을 서구와 같이 키우는 가정이 늘어났고 이러한 변화와 보조를 맞춰 TV에서도 애완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느새 애완동물들이 가족의 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대체로 애완동물에 대해서만 일어났지 실험용 동물이나 식용동물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물 보호 단체들과 개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최근 이들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당장 동물 실험과 육식을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것을 요구하는 다큐멘터리가 공중파에서 반영되었으며 여기에 일부 연예인들마저 채식을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분명 1999년에 이 책을 출간할 때와는 현저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나는 이 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창피하긴 하지만 사회의 변화로 인해 번역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책임과 의무를 뒤늦게 파악하게 된 것이다. 나는 기존의 번역을 가다듬어 책을 다시 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 제목이 보여주듯 이 책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다. 싱어는 감정에 호소하여 사람들의 동조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윤리학자인 그는 자신이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는 공리주의 원리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배려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부 동물들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 또한 분명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축이나 실험용 동물들에게 식욕이나 인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 이는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관행이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에서 싱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애완동물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다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히 집에서 사육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단지 운이 없게 태어나서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처우 방법을 바꾸기 위해 싱어는 빈틈없는 논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고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편견을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싱어의 집요한 설득에 손을 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동물의 방을 처음 번역하고 난 후 나는 줄곧 수업 시간에 동물의 도덕적 지위 문제를 다루어 왔다. 내가 이 문제를 줄기차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세상의 고통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채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도덕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중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흔히 일상을 반성해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물론 굳이 반성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상식은 편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편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호소해야 할 잣대는 무엇인가? 콜버그에 따르면 우리가 성숙한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나 칸트주의 등을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판단을 정당화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가치관 확립과 연결시켜 생각을 한다. 물론 가치관을 확립한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동물을 존중하라 등의 간단한 규칙들을 머리에 담아놓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활용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윤리적인 삶 또한 아니다. 가치관을 확립한다는 것은 윤리 원리를 사유의 증거로 삼고 이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도덕 교육을 다루는 서적이면 거의 예외 없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의 6번째 단계를 거론하고 있음에도 막상 우리나라에서의 도덕 교육에서는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는 것이다.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때까지 강의를 하면서 도덕 원리를 뚜렷이 의식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학생은 사실상 보지 못했다. 나 또한 싱어를 만나기 전에는 윤리 원리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치관을 확립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도덕 원리라는 기준을 이용하여 반성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상식을 정당화할 수도 거스를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 동물의 방은 도덕 원리의 현실 적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상적인 책이다. 동물 해방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라는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편견을 폭로하고 편견에 따른 동물학대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싱어는 인간의 사소한 만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도덕 원리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싱어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 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가 실천을 지향하는 철학자라는 점이 커다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저서들 중 상당수는 적절한 사유를 통해 실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동물해방 또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실천을 촉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와 같은 학자를 알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싱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사유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실천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동물해방을 번역하고 난 후 갖게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어는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동물을 해방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그가 말로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는 동물을 해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스스로도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 사유와 실천의 조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삶의 지침이다. 먼저 사유 없는 실천은 맹목이다. 예를 들어 반성적 사유를 개입시키지 않고 그저 자기 만족 등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은 지속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자신을 만족시킬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을 쉽게 포기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실천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 아무리 나와 인간, 사회와 문화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윤리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녹아들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자의 임무는 세계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시키는 일이다 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07년 서울에 왔을 때 싱어는 앞으로 동물 문제보다는 세계의 빈곤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과연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를 출간했고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또 다른 고통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와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싱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문득 일본의 유명한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1952년 제작한 영화 이키루가 떠오른다. 평생을 판에 박은 듯이 살아온 나이든 공무원인 주인공 와타나베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 술과 여자, 도박 등에 탐닉해본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이 모두가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주민들의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떠올리고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눈 오는 개원식 날 공원 그네에 앉아 삶을 마감한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려면 이처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사유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을 마무리할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죽는 순간에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사유와 실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단연 성공회대의 박창길 교수님이 떠오른다. 박 교수님은 동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사유와 실천의 조화가 이루어진 분으로 혼자만의 실천이 아닌 함께 실천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인 측면에까지 개혁을 도모하고 계신 분이시다. 교수님께 늘 죄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동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번역을 빈틈없이 꼼꼼히 읽고 교열을 맡아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책은 지금보다 훨씬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해준 연암서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7월 김성한.
뭔, 뭔가 찡한데요? 김성한 선생님은 싱어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시고 그의 사유하고 실천하는 삶을 찬사하셨는데요. 역사 후기를 읽다 보니 김성한 선생님과 싱어가 그다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고통을 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입니다. 냄새하고 비슷하죠?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그 고통 속으로 풍덩 빠져보세요. 금방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0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07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